자,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 무단 통치, 포갑적 방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조사사업 재정화법을 위해서 토지조사사업 했고요. 그리고 바로 회사령 통해 가지고 민족자본을 위축시키는 그런 1910년대의 모습들이 있었죠. 하여튼 결과는 뭐냐면 포갑적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찍어 누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가만히 있을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찍어 누르는 포갑에 의해서 우리는 맞서 싸우더라. 자, 그게 뭐였냐면 바로 1910년대 끝자락에서 터졌던 만세운동. 그게 바로 3.1 운동이 되는 겁니다. 3.1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 3.1 운동이 터지게 되면서 사실 이제 3.1 운동의 그 발발 배경 중에 하나가 먼저 고종 황제가 이제 이때 죽잖아요. 죽게 되면서 3.1 운동의 어떤 도화선을 불붙이게 되는데 1910년대 일제 포갑적 방법에 맞서 싸워서 광장에 나왔던 이 3.1 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3.1 운동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 간단히 얘기하면 그 이전이 대한제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3.1 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이때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탄생합니다. 자, 보세요. 그 이전까지 대한제국이었죠? 이제 대한민국이에요. 제국에서 민국으로 전환을 가져온 게 3.1 운동입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 이래 우리는 늘 왕국이었고 제국이었어요. 왕국과 제국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왕이고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3.1 운동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탄생했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누군가요? 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헌법 보시면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이게 언제부터예요? 3.1 운동부터예요. 결국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눠봐라 라고 한다면 이 3.1 운동, 제국에서 민국으로, 왕국에서 민국으로, 그리고 이 제국과 왕국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들을 백성이라고 했어요. 백성. 수동적 존재예요. 왕과 황제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수동적 존재. 이들이 바로 백성입니다. 그런데 3.1 운동의 결과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탄생했죠.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정부의 백성들이야? 이상하잖아. 지금 그죠? 지금은 우리는 이들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시민이라고. 즉 3.1 운동은 여러분들 왕국 제국에서 민국으로 그리고 백성에서 시민으로 전환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3.1 운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야? 아니 이것들이 찍어 누르면 말 잘 들을 줄 알았더니 이야 이거 뭐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3.1 운동. 이렇게 통치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통치 형태를 바꿉니다. 자, 1910년대 무단 통치였죠. 싸울 무자 요걸 바꿔요. 바로 소위 문화 통치로, 그럴 문자, 소위 문화 통치로 조금 이렇게 아주 더 영리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통치를 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헌병, 어이구 1910년대 헌병 무조건 쫑 얘기를 하지. 알았죠? 보통 경찰로 다 바꿔줄게. 일반 경찰들, 이제 헌병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군대로. 일반 경찰들이 민간인들을 통제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꼼수예요. 뭐냐면 오히려 경찰의 수는 늘어나요. 1920년대 경찰의 수는. 즉 헌병들에게 경찰 옷을 입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본질적으로 크게 변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3.1 운동 이후에 1910년대는 우리나라 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필요했구나 너희들.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신문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신문사들이 바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때 1920년대 소위 무단 통치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1920년 통치는 뭐냐면 1910년대 통치를 뒤집어 놓으시면 돼요. 뒤집어 놓으면 다 이게 1920년대로 보시면 돼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으니까 이제 언론의 자유,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간을 만들어준 것이고, 그 다음에 헌병 경찰 통치 시대, 이 과정에서 포갑되니까 바꾼 거예요. 보통 경찰 이런 식으로 반대로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총독은 무슨 출신이다? 군인 출신이다. 무관 출신이다. 자, 그런데 1920년 3.1 운동 겪으면서 아이고 너희들 군인들이 무서웠어?
알았어. 그럼 민간을 바꿔줄게 해서 문관 총독도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 이때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광복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문관 출신의 민간인 총독은 온 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보여주기식인 그런 어떤 그 모습에 그쳤다. 오히려 여러분들 1925년 치안유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어떤 사상이 불어내 라고 하면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다 잡아. 이게 바로 치안유지법이다 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인이 운영하는 신문사 만들었지만 뭐 출판, 뭐 검열, 정간 삭제, 어떤 나라는요 신문이 그 텅 비어나올 때도 있어요. 다 검열당한 거야. 다 지워진 거예요. 이런 어떤 그 모습들도 1920년대에 있었다. 소위 문화통치였지만 그 문화통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보통경찰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조선동아일보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문관총독도 온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문관총독 온 적 없었고, 검열 정관 삭제에 심하면서 결국은 제대로 볼 수 있는 언론은 없었고, 그리고 무단통치에서 보통경찰로 헌병에서 보통경찰로 바뀌었다라고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기만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1920년대 3.1운동의 결과 1920년대 정책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경제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 1910년대 경제정책 뭐 있었죠? 아니, 식민지 말고 땅 뺏어야지. 땅 뺏어야지. 토지조사 사업. 땅 다 뺏었어. 자, 땅 다 뺏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될까요?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2단계예요. 그래서 산미증식계획이라는 게 나온 거야. 1910년대 땅 빼앗잖아. 그지? 예, 거기도 땅 정리했잖아. 누가 뭘 갖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야.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거기서 뽑아내면 되는 거야. 1920년대는. 그게 바로 산미증식계획이다. 자, 이 산미증식계획. 증산에 성공할까요? 뭐 이제 비료도 넣고 기계도 넣고 막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증산할까요? 증산은 합니다. 증산은 더 늘어났다는 얘기야. 더 늘어났다는 얘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왜 산미증식계획을 시행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일본 자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었어요. 발달하니까 농민들의 임금과 노동자들의 임금이 점점 벌어지는 거야. 농민들의 임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악순환되면 농민들이 모두 노동자들이 있는 도시로 옮겨진다는 얘기지. 이런 걸 향촌 이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향촌에 있는 그 젊은 층들이 지금 도시로 지금 향하고 있더라라는 모습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구가 있다 없다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일제로서는 그 노동자들, 서울로 올라간, 도쿄로 간 또는 도시로 올라갔던 그 노동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쌀이 부족할 거냐? 쌀이 부족하면 쌀값이 올라갈 거냐? 쌀값이 올라가면 노동자들 월급도 올려야 된단 말이야. 월급 올리면 이거 어떻게 해서 돌아가냐고. 그걸 막기 위해서 바로 식민지, 조선. 이 조선의 산미증식계획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즉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바로 이 조선을 식량 창고로 쓰겠다. 이게 바로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이다라는 얘기죠. 자, 증산은 성공했지만요. 목표 반출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표 반출량에 맞춰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긴 증산했지만 오히려 쌀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쌀이 적어지면, 쌀이 귀해지면 쌀값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열심히 농사지어서 증산에 성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배가 고프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죠? 자, 어쨌건 이 증산량을 올리기 위해서 개간, 비료, 종자, 수리시설, 이건 저수지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농민들은 전가하면서 만들어냅니다. 자, 바로 일본의 어떤 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량 부족 현상이 나오더라.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 지었어. 쌀 생산 증산시켰어. 더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가져간 거야. 난 먹을 게 없어. 나 어떡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만주에서 싼 잡곡 수입해서 줄게. 그거 먹어. 휴, 황당하죠. 난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내가 먹을 쌀이 부족해가지고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와서 그걸 내가 먹는다. 열받아 안 받아.
열 받아야지. 열 받아야지. 그죠? 이런 어떤 불만들이 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산미 증식 계약뿐만 아니고요. 1920년에 회사령을 폐지하네? 뭐지? 1910년대 회사령을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국내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라고 설명드렸는데 1920년대 와서는 이거 회사령을 폐지하네? 이유가 있어요. 일본 내 자본주의가 상당히 많이 발달해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뭘 팔아가지고 수출품 중에 최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냥개비, 성냥개비. 예, 여러분들 왜 그 케이크 같은 거 할 때 쫙 황사에 쫙 붙여가지고 불 붙이는 거 있죠? 예. 그 성냥개비를 일본이 무지하게 잘 만들어요. 전 세계 막 팔리 나갑니다. 전 세계. 자, 어쨌건 간에 이렇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쫙 하면서 1910년대 그렇게 하면서 1920년대쯤 되면 돈 좀 벌어요. 돈 좀 벌어요. 여러분들 돈이 쌓이면요. 그 다음 단계 뭘 해야 되냐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더 규모를 더 키운다고요. 자본의 어떤 속성이야. 그런데 지금 회사령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는 회사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1920년대 오면은 일본 자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잉여금을 갖고 있는, 남는 돈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거든. 그 회사들은 뭐 해야 돼요? 투자해야 되거든요. 조선 좋잖아. 지금 조선 아니면 허허벌판인데 투자하기 좋잖아. 근데 문제는 1910년대 회사령이 있는 거야. 이거 일일이 허가를 받으니 그들도 불편해. 그래서 이제 회사령을 폐지하게 되더라. 이제 마음고에서 지금 되는 거야.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 자본이 쉽게 한국에 상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관세를 폐지합니다. 관세를 폐지합니다. 관세. 이건 뭐냐면 일본 자본이 이제 마음껏 한국에 오려면 관세가 있으면 거추장스럽잖아요. 더 싸게 내가 많이 팔고 싶은데 관세를 붙이면 비싸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파는 양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관세도 없애는 거예요. 회사령도 폐지했죠. 관세도 없어졌죠. 일본 자본이 국내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고속도로처럼 뚫어놓은 겁니다. 이러니까 국내 자본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1910년대 회사령이 만들어지면서 회사 세우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일단 타격을 받았죠. 겨우겨우 연명했는데 1920년대 회사를 폐지했네. 그래 이제 회사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회사 세우려고 했더니 더 큰 자본, 일본 자본 막 물밀 때 들어오는 거예요. 경쟁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호소? 바로 물산장려 운동. 우리 거 좀 써주세요. 국산품입니다. 우리 일제 식민지 아닙니까? 우리 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의 배경이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회사령 폐지되고 관세가 폐지되면서 일본 자본이 쉽게 조선에 들어올 수 있었고 거대 자본이 바로 조선의 영세 자본과 싸워 이기는 과정 속에서 영세 자본들 우리 거 좀 싸주세요. 우리 거 좀 써주세요. 국산품 애용운동, 물산장려 운동을 전개하는 배경이었다. 쉽게 하면 이 물산장려 운동이 뭐예요? 노제팬. 요즘도 왜 여러분들 뭐 일본과 같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일본 물품 사지 맙시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운동이 바로 일종의 물산장려 운동이었다. 국산품 애용 운동이죠. 1920년대 모습입니다.